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가준의 18세 이상의 성인 중 52.2%가 최소한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1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백신 접종 후에도 안전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의 31년 베테랑 경관이 코로나로 인한 합병적으로 숨졌다고 LAPD가 밝혔습니다. LA의 요식업주들이 LA 카운티와 가주 당국을 상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식당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페덱스 몰료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자동 소총을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페덱스 창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19세 남성인 브랜든 스콧 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디애나주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와 관련해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많은 아시안들이 중어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소속 커뮤니티에 의지하고 있지만 백인 가정에 입양된 한인들은 이 같은 소속감마저 느끼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낸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등은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유지했고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과 지표 개선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준의 18세 이상의 성인 중 52.2%가 최소한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 전국적으로 최소 1차 접종을 받은 주민들의 수치 48.3%보다 높은 수치로 전국에서 가주는 11번째로 1차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으로 랭크됐습니다. 하지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주민들의 수치 면에서는 가주는 전국 평균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가주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성인들의 수는 29.2%로 이는 전국 평균 30.3%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전국에서 2차 접종 완료율은 36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차 접종을 완료한 수치가 50%에 달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충분한 수치는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의 31년 베테랑 경관이 코로나로 인한 합병적으로 숨졌다고 LAPD가 오늘 밝혔습니다. 1990년대부터 LAPD에서 근무해온 안소니 화이트 서전트는 어제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앤소니 화이트 서전트는 트랜짓 서비스 부서에서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LA 경찰국에서 바이러스로 숨진 경관은 모두 7명에 달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1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백신 접종 후에도 안전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보건당국 바바라 페로 국장은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거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마친 접종자들 중 최소 1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페로 국장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긴 하지만 일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지침을 늘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명의 감염자 모두 장기 요양시설과 연관돼 있었고 4명의 요양시설 거주자, 8명은 직원들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자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부분의 경우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만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1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접종자 중 총 39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의 요식업주 3명이 LA 카운티 가주당국을 상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식당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2일 3명의 업주들이 LA 수피리어 코트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식당의 실내 영업을 제한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식당 업주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 측은 정부의 식당 실내 영업 중단 명령은 뚜렷한 증거나 논리 그리고 상식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지난해 3월 내려진 식당 실내 영업 금지 명령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식당 업주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주검찰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 공공보건대학은 LA 카운티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지역에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지역은 대기질이 가장 좋은 지역과 비교해 코로나19 사망자가 60%나 증가했습니다. UCLA 공공보건대학, UC 버클리 및 UC 멀세드 공동연구팀은 LA 카운티 인근 지역 대기 오염과 코로나19 발병률, 사망률을 분석했습니다. 오염 물질이 일반적으로 교통 관련 대기 오염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질소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 관련 대기 오염이 천식, 만성 폐질환, 폐암 및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입원, 사망률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위험 증가를 포함 많은 호흡기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산화질소가 폐감염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또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고 흑인과 라틴계 인구가 많고 기정 질병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코로나19 전파 및 사망 위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이민자 및 저소득층 권익공호에 앞장서온 비영리단체 민족학교가 한인사회 비영리단체로서 첫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세대와 2세대 간 갈등으로 이사진 부분 사퇴, 영어권 2세 실무지도부 전원 사퇴 등 내부 분열을 겪었던 민족학교는 윤대중 전 대표가 사실상 책임지고 사임한 후 지난해 5월 김동조 신임 대표를 선임하며 새 출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김동조 대표 체제로 안정화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3월 3일 연방노동부와 상급 노조 지원으로 노조 설립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12명 전원이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가결돼 정부로부터 합법 노조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민족학교 일반 직원은 총 16명으로 투표 당일까지 투표용지가 도착한 12명이 투표했습니다. 민족학교가 이민법률 및 시민참여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은 정치력 신장뿐 아니라 한인 이민자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영어 서류 작성 지원 등 인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민족학교 고유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노조 측은 임원진과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한인사회 이민자와 저소득층 필요가 반영된 의사결정 요구 그리고 한인 이민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개선책에 대한 정책 안건 수립 및 개발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입양 한인의 대부로 불리던 신호범 전 워싱턴주 상원 의원이 지난 12일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가족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 고인의 이름으로 지어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하는 신호범 센터에 일부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35년 경기 파주시 금촌에서 태어난 그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4살 때 가출해 서울역 등에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생활을 하다가 16살 때 미군 군의관 레일폴 박사에게 입양돼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대학 교수를 거쳐 1992년 워싱턴주 하원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6년 뒤 주 상원으로 자리를 옮겨 당선된 후 내리 5선에 성공했습니다.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미국 최고 해외 이민자상을 받았고 또 지난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한 한국일보가 선정한 미주 한인 이민사 영웅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2분입니다. 금요일 5시 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현재 내셔널 블루버드 구간부터 18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벤츄라 블루버드까지 오늘 16에서 18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반대 405번 사우스 방향 워러포드 스트리트 구간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9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8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가필드 애비뉴부터 15마일대로 심한 정체 시작됩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을 지나 4가 스트리트과 이어지는 구간까지 5마일에서 17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스테디움 웨이와 교차 지점부터 다시 20마일대로 서행 중이고요. 글렌데일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8에서 20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 메인 스트리트 구간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8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구간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2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샌페르난도 로드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고요. 부에나비스타 스트리트과 교차 지점까지 6에서 19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쪽 모두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6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3에서 20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페덱스 물류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자동 소총을 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페덱스 물류 시설에서 현지 시간 15일 밤 총격 사건이 벌어져 8명이 숨졌습니다. After a preliminary search of the grounds, inside and out, we have located 8 people at the scene with injuries consistent to gunshot wounds. Those 8 were pronounced deceased here at the scene. 경찰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상을 입은 1명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입원했고 다른 2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경찰관들이 밤 11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총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한 남자가 창고 밖에서 자동 소총을 난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까운 호텔에 모여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20대 백인 남성이 마사지숍과 스파 등에서 총격을 가해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달 22일에는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비롯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페덱스 창고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19세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수사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격 사건 용의자가 19세의 브랜든 스콧 홀이라고 미국 내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페덱스 대변인은 홀이 예전에 사건이 발생한 페덱스 창고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홀의 거주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총격 사건은 전날 오후 11시 인디애나폴리스 공항 인근의 페덱스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페덱스 주차장에서 엽총으로 4명을 숨지게 한 뒤 건물로 들어가 추가로 4명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주차장에서 특정인을 노린 것이 아니라 임의로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로 진입하기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가 총을 쏘기 시작한 뒤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수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인디애나주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와 관련해 총기 폭력은 미국에서 전염병이며 우린 그것에 순응해선 안 된다며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비롯한 공공건물과 군부대, 대사관의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마침 이날은 2007년 32명의 사망자를 낸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4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페덱스 창고에서 전날 발생한 총격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사당국은 범행 동기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과 아침까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했다며 너무나 평범하게 되어 이 나라 어디에선가 매일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기다림이며 운명인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성명은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대형 총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부품을 사서 직접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에 대한 엄격한 단속,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손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 장치의 등록화, 총기 제조사 면책 철폐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조지아, 콜로라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 대형 총기 참사가 잇따르며 정치권에서 총기 규제 논의가 한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와 공격무기 금지 조항 등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을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앞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 폭력이 끝나야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 여성이 중호범죄 표적이 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아시아계 연방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 흑인 남성이 사람들에게 격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42살 자어 터두딘 슈에이브는 한국계 여성 18살 제나 두프이를 모욕하고 폭행한 뒤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터스틴의 한 공원에서 미술 수업을 준비하던 두프이에게 한 흑인 남성이 접근해 전화번호와 출신국 등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수업을 해야 하니 가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던 슈에이브는 1시간 뒤 그녀의 친구에게 접근했습니다. 두프이가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막아서자 그는 핵 테러리스트, 북한 창녀 등 인종차별과 성차별적인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저항하자 슈에이브는 두프이를 넘어뜨려 마구 때렸고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해자를 쫓아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두프이는 셔츠가 찢어져 신체가 노출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두프이는 자신의 인종과 성별 때문에 가해자가 3시간 동안이나 성적 발언을 하며 괴롭히고 표적 공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아시아계 의원들은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We need to stand with the AAPI community and the whole of government response with what we have to get done. When I came into office, the first bill I signed related to racial equity throughout the government. 주디추 의원은 면담 뒤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과 행정부 고위직에 아시아계 임명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아시아 태평양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고위 연락책에 일본 중국계인 에리카 모리스구를 지명했는데 이는 아시아계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보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식당, 상점이 문을 여는 등 정상화의 시동이 걸리자 총기 난사도 함께 돌아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저장소 GVA의 데이터, 경찰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한 달 새 미 전역에서 최소 4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희생자가 4명이나 나온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원 마사지숍 총격 사건을 시작으로 이후 44건의 무차별 총격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진 것입니다. 또 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147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CNN은 총기 난사 사건을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에 맞아 사상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전날인 15일 밤에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물류업체 페덱스 창고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고 기업체, 식당,
가게가 문을 닫은 지난 1년간 비교적 잠잠했던 총기 난사 사건이 경제 정상화와 함께 다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CNN은 지난달 보도한 기사에서 미국인들은 1년간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왔고 비극적이게도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조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로의 점진적 복귀와 함께 이 나라의 모두가 너무도 열렬히 옆으로 치워두고 싶었던 유령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며 총기 난사가 신문의 머리 기사를 다시 장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총기 폭력과 관련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데도 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하는 데 미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벌인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9%가 모든 총기 구매자들을 상대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등 타인을 해코지하거나 자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협적으로 판단되는 개인으로부터 총기류를 일정 기간 법원이 압류하는 적기법에 찬성하는 사람도 75%나 됐고 과반인 51%는 총기 난사에 자주 쓰이는 고활용 무기인 돌격 소총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인디애나폴리스 총격이 벌어진 뒤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의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2억 회분을 넘겼습니다. 백신 접종은 이같이 속도를 내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오늘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에서는 2억 5,850만 2천여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됐고 이 중 약 78%인 2억 228만 2천여 회가 접종됐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거의 400만 회나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 건수는 약 330만 회였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취임 후 100일 내 2억 회 접종 달성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접종된 백신이 약 1억 8,500만 회라고 집계했습니다. 또 접종자 수로 보면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이 연령대 인구의 49.1%인 1억 2,664만여 명,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31.1%인 8,036만여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38.5%인 1억 2,774만 3천여 명이 최소한 한 번 백신을 맞았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를 분석한 결과 어제 기준 미 50개 주 가운데 21곳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경찰이 성능을 시험 중인 로봇 경찰견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뉴욕 PD가 도입한 로봇 경찰견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권운동가 출신인 여성 변호사 마야 와일리 후보는 트위터로 로봇 경찰견이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시장이 되면 로봇 경찰견 사용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감사관인 스콧 스트링어 후보도 경찰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을 억압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앞서 NYPD는 미국의 로봇 제작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원격 조정 기능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사용해 스스로 현장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있는 이 로봇 경찰견은 지난 12일 맨해튼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인질 사건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로봇 경찰견이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흑인 사회의 우려는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노예 제도가 실시되던 남북전쟁 이전부터 맹견은 흑인들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현재도 경찰견은 주로 유색인종에게 사용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로봇 경찰견이 투입된 맨해튼의 저소득층 거주지역 주민인 멜라니 아우서유는 로봇 경찰견 성능 시험도 우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니 2등 시민으로 취급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산하는 비판 여론에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NYPD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관계는 물론 대북 정책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백악관에선 한미일 3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스가 일본 총리와 취임 86일 만에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단독 회동에 이어 양측 정부, 외교, 안보, 경제 분야 인사들이 배석한 확대 회담을 통해 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일 동맹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의 미래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 big agenda ahead of us, and we are two important democrac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our cooperation is vital
스가 총리 역시 동북아 외교 안보 환경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Upon my visit to the United States, I wish to reaffirm the new and tight bond between us, and in order to realiz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re are many common challenges.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비핵화를 향한 공동 대응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에겐 두 번째 대면 회동이라며 이는 한미일 세 나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첫 환율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 등은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유지했고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했습니다. 타이완도 환율 조작국이 아닌 심층 분석 대상국에만 포함시켰는데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들과의 관계 복원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환율 보고서를 냈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기존대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새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모두 11개 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평가됐습니다. 관찰 대상국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미국 정부는 2015년 무역촉진법과 1988년 종합무역법에 기반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외환시장 개입 정도 등을 따져 주요 교역국들을 평가합니다.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던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됐고 심층 분석 대상국에만 포함이 됐습니다. 타이완은 심층 분석 대상국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환율 조작 국가가 없어진 셈인데 다시 말해 베트남과 스위스 그리고 타이완은 수치상으론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지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심층적인 간섭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등은 미국 정부가 타이완 등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을 우선순위에 둔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강경기조 일색이었던 이전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에 있어서도 미국은 타이완의 TSMC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기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선 외환개입 행위와 위안화 시장의 투명성 개선 등을 별도로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최근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소속 커뮤니티에 의지하고 있지만 백인 가정으로 입양된 한인들은 이 같은 소속감마저 느낄 수 없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애틀란타에서 4명의 한인을 비롯해 6명의 아시안 여성들이 총기 난사의 피해자가 된 이후 이곳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전국 대도시들에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미주의 한인 등 아시안들은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의 보호를 받으며 서로 의지를 하고 있지만 백인 가정으로 입양된 한인 등 아시안들은 이 같은 소속감마저 없어 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LA타임즈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백인 가정에 입양돼 성장하면서 주류 사회로부터 인종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입양아들의 경우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 관련 교육이 가정 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입양아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입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입양아 출신 45세 한인 여성 밀라 코노모스 씨는 자신의 입양한 백인 군인 가정의 형제들이 그녀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자신을 따돌렸는데 양부모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식의 무심하게 넘겼다는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양부모는 코노모스 씨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백인 사회에서 성장해오면서 줄곧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겪었으며 아시안에 대한 주위의 편견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 코노모스 씨는 한국을 방문해 친부모를 만나게 되었는데 의사소통은 전혀 되지 않더라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면서 친부모와 더 친밀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의 백인 가정이 입양된 38세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로모 씨는 대다수의 아시안 입양아들은 아시안 문화를 비롯한 정체성이 지워지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양 가정의 경우 입양아에게 인종적, 문화적인 뿌리의식이나 정체성을 심어주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아이를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인 입양아인 35세 여성 레아 니콜 씨는 백인 입양 가정의 경우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아이들을 입양하지만 입양아들이 성장하면서 정체성을 잃고 백인도 아니고 아시안도 아닌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외로운 입장에 놓이면서 인종차별 피해에 더 노출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현재 입양 시스템은 망가진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일부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동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 총리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지명됐는데 청와대는 국민 화합을 위한 헌신이 주요 인선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임기 말 국정을 총괄할 총리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대구를 기반으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노력해왔던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해 청와대는 통합형 정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인사발표 첫 포부로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개 부처 개각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00여일 만에 물러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내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경덕 경사노위 상임위원,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발탁됐습니다. 모두 관료와 전문가 출신입니다.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에는 비문 인사인 이철희 전 국회의원을,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발탁했습니다. 특히 방역기획관을 신설해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재보선 과정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심기일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은 국정 쇄신과 민생을 챙기려는 의지를 담은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재보선 참패 후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에 친문계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뒤 민주당 쇄신의 방향을 볼 첫 관문으로 꼽힌 원내대표 선거. 친문주류 윤호중 의원이 개혁 속도 조절 등을 내건 박완주 의원을 여유 있는 표차로 눌렀습니다.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재보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쇄신론과 친문 책임론이 분출된 가운데 나온 결과입니다. 당내에서는 안정감을 택했다. 쇄신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지 못했고 공감도 부족했다고 하면서도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은 새 지도부 선출 뒤 추진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했고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청 관계에서는 하나의 팀이라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곧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원구성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만간 퇴진 의사를 밝힌 상태라 새 원내대표 선출 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재선출을 두고 다시 대치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합당 문제로 연일 시끌시끌한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결의하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거듭 함께하자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다만 임시 지도부 체제에서 추진한 일은 아니라는 지적에 합당 대신 통합이라는 표현을 택하면서 본격적인 합당은 새 지도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선제적으로 합당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면서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제안한 결의문 채택에 의원들이 박수로 동의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찬성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이 순조로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합당에 찬성한다고 채택하려던 문구는 통합으로 한 발 후퇴했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에서 합당을 서두르기보다는 새 지도부에 넘겨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당 논의를 서둘러왔던 주호영 권한대행은 원내대표직을 조기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 도전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전당대회나 합당을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압박에 따른 겁니다. 통합 결의라는 국민의힘의 손짓에 국민의당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당원들이 합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인데 회의적인 모습 또한 엿보입니다.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큰 호남 당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흡수 통합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최종 합당 의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하에 이 의총에서의 의견이 필요 불가결한 절차의 요소로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참고할 그런 의견의 수렴 내용이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합당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막연하게 무슨 합당하면 무슨 새가 늘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통합 결의는 나왔지만 합당 절차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화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제 어느 쪽에서 등장할지도 여전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과 지표 개선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4.68포인트, 0.48% 상승한 34,200.67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05포인트, 0.36% 오른 4,185.4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58포인트, 0.10% 상승한 14,052.34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4,000고지를 넘어섰으며 이날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경제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0.5% 가까이 떨어졌지만 장 후반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4주 연속 상승을, 나스닥 지수는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소재주와 유틸리티 관련주가 각각 1.18%, 0.81% 올랐고 기술주와 에너지주는 각각 0.03%, 0.9% 떨어졌습니다. 뉴욕 유가는 경제지표 호주에도 차익 실현 움직임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3% 하락한 배럴당 63.1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한 주간 6.4% 올랐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의 성장률과 원유 수요 증가세, 코로나19 상황 등을 주목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나온 중국의 성장률 호조 소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다소 완화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작년 동기보다 18.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1992년 분기별 GDP를 집계해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 소매 판매는 3월에 전년 대비 34.2% 증가했고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이어 중국의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은 부담입니다. 이번 주 들어 유가는 6%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재개에 힘입어 원유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주 들어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했고 에너지정보청은 미국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지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언급한 것으로 2주 연속 증가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들어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또 전주 수치는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가 3월 중순 이후 지속된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면서 고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가족회사인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와의 거래 때문에 9억 1,100만 달러의 손실을 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 이 같은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는 아케고스와 총수익 스와프와 차액 거래 계약을 맺고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아케고스는 모건 스탠리뿐 아니라 각 투자은행에 돈을 빌려 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했다가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때문에 보유 주식이 강제 매각됐습니다. 당시 모건 스탠리는 담보로 잡고 있던 아케고스의 비아콤 CBS 주식 4,500만 주를 발빠르게 블럭딜로 처분했지만 큰 손실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경기 회복에 따라 1분기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41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보다 대응이 늦었던 크레딧 스위스의 경우 아케고스와 관련한 손실이 44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화로 약 5조 2,574억 원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오르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은 반짝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엔 낮 최고 기온이 전날보다 15도가량이나 뛰어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80도 후반대를 보이겠고 일부 지역은 9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에 낮 기온은 3, 4도가량 내려앉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반짝 더위의 기세는 살짝 꺾이겠고 수요일부터는 오히려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서늘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5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0도, 56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4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황사의 유입으로 대기질이 무척 탁한 가운데 오후 들어 중부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2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여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